내가 조합장인데 그것도 못해? 담보 없는 3억 원 대출. 조합장이 밀어준 메모지에는 측근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규정에 어긋나는 대출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임신 7개월인 배를 안은 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절당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10년 앉았던 은행 창구에서 쫓겨나 마트 계산대에 서게 됩니다. 쌀포대를 들고 조롱을 견디고 부은 발로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나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녀를 찾는 수백억짜리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손님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조합장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시내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5분쯤 벗어나면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본점 건물이 나온다. 3층짜리 회색 건물 외벽에 녹색 간판이 걸려 있고 주차장에는 아침마다 경운기와 트럭이 승용차와 나란히 줄을 선다. 홍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건물에 발을 들여놓는다. 1층은 금융창구, 2층은 관리부서, 3층은 조합장실과 회의실. 조합원 3천여 명, 예수금 2천억 원 규모의 지역 대표 농산조합이다. 산하에 금융지점 2곳과 직영마트 산들마트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홍천 주민들의 금융 업무부터 장보기까지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농가 수매 대금 정산,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 적금과 대출까지 이 조합이 문을 닫으면 홍천읍의 경제가 멈춘다는 말이 농담처럼 돌 정도였다. 매년 가을이면 본점 금융창구는 전쟁터가 되었다. 홍천군은 강원도에서도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수확철이 돌아오면 수매 대금 정산이 한꺼번에 몰렸다. 잣, 인삼, 찰옥수수, 고랭지 채소까지 1년 농사의 결실이 통장 하나로 들어오는 시기였다. 어르신 농가 고객들은 대부분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았고 계좌 이체 한 번에도 창구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을이면 창구마다 대기번호가 50번을 넘기는 날이 허다했다. 본점 금융창구 3번 자리. 서윤아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올해 35세, 입사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다. 배가 제법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 임신 7개월째. 의자에 앉을 때마다 허리를 한 번씩 짚어야 했고 오후가 되면 발이 슬리퍼 안에서 부풀어 올라 신발이 빡빡해졌다. 그래도 윤아의 창구 앞에는 늘 사람이 줄을 섰다. 다른 창구가 비어 있어도 윤아 앞에만 줄이 서는 풍경은 본점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윤아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어렵게 다가왔다. 농지연금 신청 서류였다. 양이 적지 않았고 기재할 항목도 많았다. 윤아는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기며 어르신 옆에 펜을 놓아드렸다. 어르신, 여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적어주시고요. 이쪽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떨리는 손을 기다려주는 동안 윤아는 옆 모니터로 다음 고객의 수매 대금 정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있었다. 한 번에 두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고객 앞에서는 절대 바쁜 기색을 내지 않았다. 어르신이 서류를 다 쓰고 나서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글씨를 못 써서 부끄럽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글씨가 이렇게 반듯한데요. 다 잘 적으셨어요. 어르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직원은 참 다르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적금 깨야 하는데 뭐가 이득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자, 손해 계산까지 다 해서 설명해 주더라고. 3년 연속 우수친 절사원에 선정된 것은 실력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 숫자에 밝고 업무 처리가 정확한 것은 기본이었고 그 위에 사람을 대하는 온기가 있었다.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두세 번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고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할머니에게는 투덜거리는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새로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서윤아 씨한테 가면 된다. 홍천 농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말이 입소문처럼 퍼져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창구 앞 대기석이 조금씩 한산해졌다. 유나는 잠깐 틈이 난 사이에 오늘 처리한 수매대금 정상 건수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니터 위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에는 내일 아침 확인해야 할 법인 계좌 이체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유나는 이 메모를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대규모 법인 거래는 한 자리 숫자만 틀려도 수천만 원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었다. 유나가 맡은 이후로 본점 금융창구에서 법인 거래 관련 오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유나의 진짜 실력이었다. 4시 반, 오늘의 마지막 고객을 보내고 유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배를 감싸 안듯 두 손을 얹고 복도를 걸어 휴게실로 향했다. 동료 직원 셋이 이미 커피를 앞에 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유나 언니, 여기 앉아요. 오늘 오후에 아메리카노 사왔는데 언니 것도 있어요. 아, 맞다. 언니 지금 카페인 안 되지? 디카페인으로 시켰어요. 후배 직원 하나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유나가 고맙다며 앉으려는데 다른 직원이 등받이 쿠션을 가져다 놓았다. 허리 아프잖아요. 이거 대고 앉아요. 고마워, 진짜. 오후만 되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아. 유나가 쿠션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료가 물었다. 태명은 정했어요? 응, 남편이 콩이래. 콩만 할 때부터 불렀다고 바꾸기 싫다나 봐. 콩이? 지금 배 크기 보면 콩은 아닌데. 휴게실에 웃음이 퍼졌다. 점심시간이면 모여 앉아 반찬을 나눠 먹고 아기 이름은 정했냐, 출산 준비는 어디까지 했냐며 웃고 떠드는 일상.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유나는 이 풍경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 퇴근 시간, 유나가 조합 건물을 나서자 주차장 한쪽에 낡은 포터 트럭이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남편 박정민이 손을 흔들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정민은 홍천읍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거창한 것은 없었다. 홍천시장 근처 10평짜리 가게에서 못, 나사, 공구, 배관 자재를 팔았다. 한 달 매출이 많아야 5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소박한 장사였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유나가 임신한 뒤로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조합 앞에 트럭을 대고 기다렸다. 괜찮아. 오늘은 좀 덜 바빴어. 유나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허리를 쭉 폈다. 정민이 미리 사온 호두과자 봉지를 건넸다. 이거 먹어. 집에 가면 발 주물러 줄게. 또 호두과자야? 어제도 먹었잖아. 콩이가 좋아하잖아. 당신이 먹을 때마다 배에서 발차기 한다며. 유나가 웃으며 호두과자 하나를 입에 넣었다. 트럭이 홍천읍 시내를 빠져나가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북한강 줄기가 보였다.
강변의 갈대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처자일을 앞둔 부부의 저녁은 늘 이런 식이었다. 대단한 것은 없었지만 충분히 따뜻했다. 철물점에서 번 돈과 유나의 월급을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을 터였다. 정민은 퇴근 후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고 유나는 주말마다 아기 옷을 정리하며 2달 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지만 서랍 속에는 노란색 베네저고리가 다림질까지 마친 채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홍천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북한강 상류에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서윤아의 하루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직은 그 사람이 부임한 것은 10월 초였다.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제17대 조합장 황태석. 62세. 홍천 토박이로 농자재 유통업을 하며 지역 유지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그가 내건 공약은 화려했다. 조합원 배당금 인상, 산들마트 확장, 농가 저금리 대출 확대. 어르신 조합원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했고 뒤에서는 읍내 식당에서 조합원들을 한 상씩 대접하며 표를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선 직후 홍천읍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사진이 돌았고 축하 화환이 조합 본점 로비를 가득 메웠다. 취임식 날 황태섭은 3층 회의실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첫 훈시를 했다. 내가 이 조합을 맡은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조합이 발전하려면 조합장 말에 한마음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딴소리 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훈시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쳤고 앞줄에 앉은 지점장 오병길만이 유독 크게 손뼉을 쳤다. 오병길은 올해 54세, 본점 지점장을 맡은 지 3년째 되는 인물이었다.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아랫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전임 조합장 시절에도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군말 없이 따랐고 그 대가로 지점장 자리를 유지해왔다. 새 조합장이 누가 되든 오병길의 처세법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줄을 서고 가장 충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그것이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이었다. 황태섭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변화가 시작되었다. 2층 관리부서의 팀장 하나가 교체되었고 산들마트 매장 관리 책임자도 조합장의 지인으로 바뀌었다.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조합장에게 밉보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조직 안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유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기 일에 집중했다. 창구에 앉아 고객을 맞이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수매 대금을 정산하는 일상이 달라질 이유는 없었다. 조합장이 누가 됐든 금융창구의 업무는 똑같았고 유나의 자리는 유나가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취임 2주째 되던 어느 오후 유나에게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3층 조합장실에서였다. 서윤아 씨, 조합장님이 잠깐 올라오래요. 유나는 처리 중이던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가 불러서 계단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어쩔 수 없었다. 3층 조합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조합장실은 전임자 시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책상 뒤에는 황태섭의 골프 트로피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지역 유력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황태섭은 가죽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아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서윤아 씨가 창구 업무 담당이라며? 네, 조합장님.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황태섭의 눈빛은 부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밀어주었다. 메모지에는 이름 하나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유나가 처음 보는 것이었고 금액은 3억이었다. 이 사람한테 대출 하나 내줘야 해. 담보는 따로 없는데 내가 보증하는 거니까 처리해줘. 유나는 메모지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담보 없는 3억 원 대출. 조합장이 보증한다는 말은 금융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다. 여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한마디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제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다. 조합장님, 이건 여신 규정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무담보대출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황태섭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유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조합장인데 그것도 못해?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유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합장님의 지시라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대출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조합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순간 조합 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태섭은 한참 동안 유나를 노려보다가 한 손으로 책상을 톡 쳤다. 됐어. 나가봐.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합 장실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1층 창구로 돌아온 유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업무 일지였다. 유나는 매일 주요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내용을 적어야 했다. 날짜, 시간, 조합 장실 호출 사실, 메모지에 적혀 있던 이름과 금액, 담보 없이 대출 처리하라는 지시 내용, 그리고 자신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었다. 금융인으로서의 본능이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을 유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원칙을 지킨 이상 그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여겼을 뿐이었다. 메모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3층 조합장실에서는 다른 전화가 걸려가고 있었다. 황태섭이 수화기를 들어 오병기를 불렀다. 오지점장, 잠깐 올라와. 전화를 받은 오병길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계단을 올라갔다. 조합장실 문이 닫혔다.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오병길이 조합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평소처럼 정민의 포터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호두과자 대신 오늘은 붕어빵이었다. 정민이 물었다. 오늘 표정이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유나는 웃으며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다. 조합장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거절당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차창 밖으로 홍천읍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변화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조회 시간 지점장 오병길이 직원들 앞에서 업무 분장 변경을 발표했다. 유나가 맡고 있던 법인 계좌 관리 업무가 후배 직원 김소라에게 넘어간 것이다. 유나에게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
법인 거래 업무는 앞으로 소라 씨가 맡겠습니다. 유나 씨는 당분간 개인 고객 창구에 집중해 주세요. 유나가 반문했다. 지점장님, 법인 계좌 관리는 제가 맡은 지 6년째입니다. 갑자기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병길은 서류를 넘기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업무 효율화 차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 오히려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었다. 유나는 더 묻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오늘 날짜와 함께 법인 계좌 관리 업무 박탈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다. 같은 주 금요일 오후 업무 회의가 열렸다. 본점 금융창구 직원 8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 달 업무 계획을 논의하는 정기회의였는데 유나가 수매 대금 정산 관련 개선안을 발표하려 하자 오병길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거는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죠. 유나가 준비한 자료는 2장짜리 제안서로 읽는데 2분이면 충분한 분량이었다.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었으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다음 주 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유나가 발언하려 하면 오병길이 그건 나중에라며 넘기고 다른 직원들의 발표는 끝까지 들어주는 식이었다. 회의 안건에서 유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더니 3번째 회의에서는 아예 발언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유나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기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회의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에 가까웠다. 어느 날 휴게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의 대화가 뚝 끊긴 것이다. 분명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유나가 문을 여는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고 누군가 어색하게 기침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다. 같이 먹어도 되지? 유나가 물었으나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만 돌아올 뿐이었다. 자리가 좁다는 핑계, 먼저 다 먹었다는 둘러대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디카페인 커피를 사다 주던 후배 직원조차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나는 휴게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유나가 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거나 유나가 앉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식으로 거리를 두었다. 누가 시킨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병길이 직접 입을 열지 않았더라도 조합장에게 찍힌 직원과 어울리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신호는 이미 충분히 전달된 뒤였으니까. 단톡방에서도 빠져 있었다. 본점 금융창구 직원들이 함께 쓰던 단체 카톡방에서 유나가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은 수요일 오전이었고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유나만 초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날 오후에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업무 연락도 그 단톡방으로 돌아갔으나 유나에게 따로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요일 아침 전 직원 비상 소집이 있었는데 유나만 모르고 정시에 출근하여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사이에도 업무는 계속 줄어드는 중이었다. 유나의 창구 앞에 대기번호를 뽑고 앉는 고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창구 배치를 바꿔서 유나의 자리를 구석으로 옮겼고 대기번호 발급기에서 유나 창구 번호가 빠진 날도 있을 정도였다. 고객이 없는 시간에 유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창구 업무가 아니라 서류 정리, 파일 분류, 우편물 발송 같은 잡무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오병길이 유나를 불러 세웠다. 2층 창고에 있는 장기 보관 서류 박스 좀 정리해줘. 연도별로 분류해서 라벨 붙여놓으면 돼. 2층 창고에는 오래된 서류 박스가 수십 개 쌓여 있는 곳이었다.
한 박스에 10kg은 좋게 넘어가는 무게였으니 임신 7개월인 직원에게 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점장님, 제가 지금 상태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거운 건 다른 사람한테 시킬 테니까 분류 작업만 해. 창고에 올라가서 정리하면 돼.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준 적은 끝내 한 번도 없었다. 유나는 혼자 2층 창고에서 먼지 쌓인 서류 박스를 하나씩 열어 분류해 나갔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배가 당기는 느낌에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다. 중간에 아래층 화장실에 내려갔다 올라오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유나는 내색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를 악물고 버텼을 뿐이다. 그날 저녁 정민이 유나의 손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먼지와 종이에 긁혀서 손가락 여기저기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으니까.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일을 시킨 거야? 유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민의 표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유나가 동료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민은 참다 못해 조합 본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정민은 철물점 작업복 차림 그대로 본점 1층에 들어섰다. 접수대 직원에게 지점장 면담을 요청하고 10분쯤 기다리자 오병길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아내 서윤아의 남편 박정민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왜 이렇게 대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동료들이 따돌리는 걸 왜 모른 척합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에 오병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하게 받아쳤다. 서윤아 씨 남편 되시는군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인사와 업무 배치는 조직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외부인이라뇨? 제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오병길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더니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을 눈짓으로 불렀다. 손님 안내해드려. 경비원이 정민 앞에 다가서는 순간 정민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더 버텨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작은 철물점 사장이 조합장과 지점장에게 맞설 방법 따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정민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돌아섰고 조합 건물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이나 서 있어야 했다. 포터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고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핸들을 잡은 손만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 인사 발령이 떨어졌다. 오병길이 유나를 회의실로 불러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발령 통지서에는 본점 금융창고 산들마트 홍천점 판매 담당이라는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유나 씨, 이번에 산들마트 쪽으로 발령이 났어. 몸도 그렇고 마트가 좀 더 편할 거야. 편할 거라는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에도 오병길의 시선은 유나의 얼굴이 아니라 책상 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으니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니었다. 유나는 발령 통지서를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밀려왔다. 10년을 앉았던 자리에서 마트 계산대로 금융 전문가가 바코드를 찍으러 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항의하고 싶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이 조직에서 조합장에게 찍힌 사람이 발령을 뒤집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역시 유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알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유나는 3번 창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개인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 종이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고객 목록 파일, 계산기, 펜꽂이.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물건들이었으나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들이기도 했다. 유나는 가방을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발령 통지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오늘 날짜와 함께 발령 통보 경위를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다. 조합장의 부정 대출 지시부터 업무 박탈, 따돌림, 창고, 서류 정리 지시, 그리고 오늘의 좌천까지 날짜와 시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메모 앱이 지금 이 순간 유나가 가진 유일한 무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창구 뒤편의 동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만 바라보거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척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콩이 태명을 지어주며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니까. 유나가 가방을 들고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합 건물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유나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변으로 나왔다. 산들마트 홍천점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였다. 정민에게 전화를 할까 잠깐 망설였으나 지금 이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남편이 당장 달려와서 조합 건물로 뛰어들어갈 것이 뻔했다. 유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산들마트 홍천점이요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택시 안에서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다만 코끝이 시큰거렸고 배 안에서 아이가 발을 굴렸다. 유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콩아,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산들마트 홍천점은 조합 본점에서 차로 10분, 홍천읍 외곽의 농공단지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차장 30대 규모의 매장 면적 200평 남짓한 시골 마트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다. 홍천 주민들이 쌀, 잡곡, 채소, 축산물,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사는 곳이라 평일에도 장을 보러 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매장이기도 했다. 유나가 산들마트 홍천점에 첫 출근한 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다. 마트 사무실에서 매장관리팀장에게 인사를 하고 유니폼을 받았다. 초록색 앞치마에 산들마트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고 명찰을 달 자리에는 서윤아라는 이름표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는데 배가 걸렸다. 끈을 최대한 늘려서 겨우 묶었으나 불룩한 배 위로 앞치마가 팽팽하게 당기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계산대는 매장 출구 쪽에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유나에게 배정된 자리는 2번 계산대였다. 의자는 없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 자리였으니 임신 7개월인 유나에게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한 배치였다. 첫날 아침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 스캐너를 잡았을 때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동안 금융 단말기를 다루던 손이었다. 수억 원짜리 법인 이체를 처리하던 손가락으로 두부 바코드를 찍고 콩나물 봉지를 들어 올리고 쌀 20kg 포대의 바코드를 찾아 스캐너를 들이대야 하는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비, 비, 비. 바코드 소리가 매장 안에 단조롭게 울려 퍼졌다. 1시간쯤 지나자 발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2시간이 지나자 발목 위로 부종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허리는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나 유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손님이 장바구니를 내밀 때마다
미소를 짓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반복하며 하루를 견뎌나갔다. 오전 11시쯤 농가 어르신 한 분이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왔다가 유나를 보고 멈춰섰다. 서윤아 씨 아니야? 조합은행에서 일하던? 유나를 알아본 것은 본점 금융창구의 단골 고객이었다. 수매대금 정산할 때마다 유나를 찾던 어르신이었는데 불룩한 배에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유나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아니, 이 몸으로 왜 여기서? 은행은 어떻게 된 거야? 유나가 웃으며 대답을 돌렸다. 잠깐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으나 그 시선 속에 담긴 안타까움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되었다. 본점 창구에서 유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트에서 유나를 마주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으니까. 서윤아 씨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물음에 유나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늘 같은 것이었다. 괜찮다고, 잠깐 옮긴 것뿐이라고 웃어 보이는 수밖에. 오후가 되면 진짜 고비가 찾아왔다. 쌀 20kg 포대, 잡곡 10kg 박스, 생수 2리터 6개들이 묶음, 이런 것들이 계산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유나는 두 손으로 바코드를 찍고 카터 쪽으로 밀어야 했다. 배가 계산대에 닿지 않도록 몸을 비틀면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동작은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것이었다. 한 번은 쌀포대를 들어 올리다가 배가 당기는 느낌에 움찔하며 멈춰서야 했는데 뒤에 줄을 선 손님이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쏘아붙이는 바람에 이를 악물고 다시 들어 올린 적도 있었다. 그나마 유일한 온기는 마트 동료 직원 한 명에게서 왔다. 박미영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는데 산들마트 홍천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유나가 처음 계산대에 섰을 때부터 미영은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의 표정으로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무거운 거 올라오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미영이 먼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넨 것은 유나의 첫 출근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유나가 괜찮다며 사양하자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긴요. 배가 이만한데 쌀포대를 드는 게 말이 돼요? 이따 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거 있으면 제가 대신 할 테니까 무리하지 마요. 미영은 유나가 왜 마트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쌀포대가 올라올 때마다 슬쩍 옆에 와서 대신 들어주었고 유나의 계산대에 무거운 물건이 몰리면 자기 계산대 손님을 보내고 나서 달려와 도와주는 식이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 차가운 상황 속에서 미영의 존재는 유나에게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마트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무거운 짐도 부은 발도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2주째 접어든 어느 오후 낯익은 얼굴 하나가 마트에 들어섰다. 조합장 황태섭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자였는데 본점 2층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다가 계산대에 유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 서윤아 씨 맞지? 은행 직원이 마트 캐셔를 하고 있네. 목소리가 매장 안에 퍼질 만큼 크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손님 두어 명이 고개를 돌렸고 옆 계산대의 미영도 손을 멈추었다. 잘됐다. 여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은행 창구에 앉아서 잘난 척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조롱 그 자체였다. 유나의 손이 바코드 스캐너 위에서 멈추었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선을 바코드 스캐너에 고정한 채 입술을 꾹 깨물었을 뿐이다. 32,000원입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유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측근 여자는 카드를 내밀며 한마디를 더 던지고 갔다. 조합장님한테 잘 보일 걸 그랬지. 그 뒷모습이 매장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유나는 한동안 바코드 스캐너를 내려놓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미영이 다가와 유나의 팔을 조용히 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유나는 마트 사무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메모 앱을 켜고 오늘 날짜를 적은 뒤 조합장 측근의 방문과 조롱 발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주변에 있던 사람 수까지. 손이 떨렸으나 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기록하는 동안만큼은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 사이 조합 본점의 상황도 순탄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나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소라가 법인 계좌 업무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규모 법인 이체권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3천만 원이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간 사건이 터졌고 되돌리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수매대금 정산에서도 금액 오류가 발생하여 농가 어르신 세 분이 창구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객 민원이 쌓이기 시작했으니 본점 금융 창구를 찾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서윤아 씨는 어디 간 거야? 이 직원은 맨날 틀리잖아. 유나 씨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지점장 오병길은 민원 처리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유나를 다시 불러올 생각은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조합장의 뜻으로 내보낸 사람을 자기 판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오병길은 소라에게 재교육을 시키며 버텨보려 했으나 유나가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업무 노하우와 고객 신뢰를 몇 주 만에 따라잡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본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은 산들마트의 유나에게도 들려왔으나 유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물건이 올라오면 이를 악물고 들어 올리고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반복하는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에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나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정민은 매일 퇴근 시간에 포터 트럭을 마트 앞에 대고 기다렸다. 유나가 트럭에 올라타면 부은 발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더 이상 조합에 찾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받아 유나의 발을 담가주고 종아리를 주물러주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정민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그 역시 알게 된 뒤였으니까.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운 유나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콩아, 엄마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배 안에서 아이가 발로 톡톡 차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유나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계산대 앞에 서야 하고 모레도 바코드를 찍어야 하겠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이 유나를 지탱하고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 무렵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본점에는 오랜만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본점 주차장에 멈춰 선 것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종팔,
올해 68세. 홍천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인물이었다. 홍천 토박이로 맨손에서 시작하여 40년에 걸쳐 사업을 일군 자수성 가형 기업인이었다. 주력 사업체인 태산식품은 홍천잣, 인삼, 찰옥수수 등 강원도 특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맡고 있었고 서울과 수도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물량만으로도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지역 대표 기업이었다. 거기에 한우 사육두수 500두 이상을 보유한 태산목장, 홍천강 일대의 펜션과 리조트 사업, 소규모 건설업까지 박종팔이 운영하는 사업체만 합쳐도 4~5개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박종팔은 겉으로 보기에 재력가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양복 대신 점퍼를 즐겨 입었고 태산목장에 직접 나가 한우 사료를 확인하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축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기도 했다. 홍천읍 시장 상인들에게는 종팔이 형이었고 농가 어르신들에게는 박 사장이었다. 허세 없이 검소하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것이었으니 홍천에서 박종팔의 말 한마디는 어지간한 공문서보다 무거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과 박종팔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이었다. 태산식품, 태산목장, 펜션 리조트, 건설업까지 모든 법인 계좌가 이 조합에 있었고 임직원 200여 명의 급여 계좌도 전부 이곳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거기에 박종팔 개인 예치금 수백억 원까지 합치면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전체 예수금 2천억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었다. 조합 입장에서 박종팔은 최대 거래처이자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고객이었으니 그가 본점을 방문하는 날이면 지점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고 경비원이 주차장을 한 번 더 쓸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박종팔이 조합 본점 1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지점장 오병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실에서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니, 됐어. 창구에서 볼 일만 보면 돼. 박종팔은 손을 저으며 금융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3번 창구 앞에서 멈추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었다. 대신 낯선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윤아 씨는? 박종팔이 물었다. 간단한 질문이었으나 창구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3번 창구에 앉아있던 김소라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 서윤아 선배님은 지금 다른 부서로 이동하셔서요. 다른 부서? 어디로? 소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옆을 힐끗 쳐다보았다. 옆 창구 직원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피하는 분위기였으니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 그게 인사 이동이 있어서 내가 물은 건 어디로 갔느냐는 거야. 박종팔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으나 한 톤 낮아진 어조에 무게가 실리자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때 지점장 오병길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서윤아 직원은 업무 조정 차원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소라 씨가 업무를 이어받았으니 제가 도와드리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건 왜 옮겼냐가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는 거야. 오 지점장. 오병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마트로 보냈다는 말을 회장 앞에서 차마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박종팔은 오병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내고 있었다. 됐어. 내가 알아보지. 박종팔은 돌아섰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것은
조합 본점을 이용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병길이 뒤에서 회장님,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박종팔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제네시스에 올라탄 박종팔은 시동을 걸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는데 이윽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홍천에서 40년을 산 사람의 인맥은 넓고 깊은 것이었다. 전화 세 통이면 웬만한 일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네 번째 전화를 끊었을 때 박종팔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조합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서윤아가 조합장의 부당한 대출 지시를 거절한 뒤 조직적인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산들마트 홍천점 계산대로 발령이 났다는 것. 3년 연속 우수친절사원이 마트 캐셔로 자천된 것이고 그것도 임신 7개월인 몸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 하나는 덧붙이기까지 했다. 회장님, 그 양반 남편이 조합에 항의하러 갔다가 경비원한테 쫓겨났다면서요. 불쌍해서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박종팔은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의 턱 근육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를 삼키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다. 시동이 걸렸다. 제네시스가 조합 본점 주차장을 빠져나가 홍천읍 외곽의 농공단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산들마트 홍천점까지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마트 주차장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을 때 매장 안에서는 점심시간 직전에 바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을 보러 온 어르신들이 카트를 끌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이번 계산대에서는 초록색 알치마를 두른 윤아가 바코드 스캐너를 움직이고 있었다. 박종팔이 마트 입구를 통과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계산대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불룩하게 나온 배 위로 초록색 앞치마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부은 발로 서서 쌀포대의 바코드를 찾고 있었고 허리를 비틀어 무거운 물건을 카트 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위태로워 보이기 그지없었다. 그런데도 손님에게 건네는 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어르신, 이 쌀 제가 카트에 넣어드릴게요. 무거우시니까 차까지 들고 가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고 주머니 속에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수년간 자기 개인 예치금 수백억 원의 관리를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맡아주던 사람이었다. 정기예금 만기 관리도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최적의 재해치 방안을 먼저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윤아에게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박종팔이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이 조합만을 이용해온 것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마트 계산대에서 쌀포대를 들고 있었으니 그것도 임신 7개월인 배를 아는 채로 박종팔은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손님이 빠진 틈에 윤아 앞에 섰다. 윤아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회장님? 윤아 씨. 박종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한 것이었으나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하게 눌러놓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박종팔은 윤아의 불룩한 배와 부은 발을 번갈아 본 뒤 천천히 물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어? 윤아의 입술이 떨렸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으나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년간 한 번도 불편한 표정을 보인 적 없던 회장이 지금 윤아를 바라보는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윤아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박종팔은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마트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넓어 보이는 것이었다. 매장을 나서며 박종팔이 중얼거린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으나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무게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조합장이라고 앉아 있어. 제네시스가 산들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가 조합 본점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고 핸들을 잡은 박종팔의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제네시스가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본점 주차장에 다시 들어선 것은 산들마트를 나선 지 채 10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종팔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본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1층 금융창구를 지나치며 오병길과 눈이 마주쳤으나 시선을 주지 않았고 계단을 올라 곧장 3층으로 향했다. 조합장실 앞에 도착한 박종팔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밀어 열었다. 비서실 직원이 회장님, 잠깐만요 하며 일어섰으나 박종팔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조합장 황태섭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박종팔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박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지. 황태섭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 쪽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박종팔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서 있는 채로 황태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의 온도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황태섭이 알아채기까지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조합장, 앉으시오. 박종팔이 먼저 앉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조합장이 권하면 앉고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둘 사이의 패턴이었으니까. 황태섭은 어색한 웃음을 거둔 채 가죽 의자에 다시 앉았다. 박종팔은 그제야 소파에 걸터 앉았으나 등을 기대지 않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박종팔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분노를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황태섭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서윤아 직원, 왜 마트로 보냈소? 황태섭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박종팔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아, 서윤아 직원 말씀이시군요. 그건 내부 인사조정 차원에서. 인사조정? 박종팔이 말을 잘랐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3년 연속 우수친절사원을 마트 계산대로 보내는 게 인사조정이요? 그것도 임신 7개월인 직원을? 황태섭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나온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불안할 때 보이는 버릇이기도 했다. 그게 업무 적성을 고려해서. 업무 적성. 박종팔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수긍의 표시가 아니라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뜻에 가까운 것이었다. 내가 방금 산들마트에 다녀왔소. 황태섭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톤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임신 7개월인 사람이 하루 종일 써서 쌀포대 바코드를 찍고 있더군. 발은 퉁퉁 부어 있고 허리를 비틀어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카트에 옮기고 있었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조합장이 짐작이 가시오. 황태섭이 입을 열려 했으나 박종팔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조합장은 서윤아 직원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모양이니 내가 말해주겠소. 박종팔이 소파 끝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윤아 씨를 처음 만난 게 한 78년 전이요. 그때 내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왔는데 전에 있던 직원은 내가 물어봐야 만기일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소. 근데 윤아 씨는 달랐어. 만기 2주 전에 먼저 연락을 해온 거요. 금리가 바뀌었으니 재해치 조건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말이요. 황태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박종팔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뒤로는 내 개인 예치금 관리를 통째로 윤아 씨한테 맡긴 거요. 수백억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바보가 어디 있겠소. 금액별로 나눠서 정기예금, 적금, 거치식 상품에 분산 예치를 해야 하는데 금리가 바뀔 때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만기 도래 시점을 어떻게 맞추면 자금 흐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따질 시간이 없소. 윤아 씨는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먼저 전화를 해서 지금 재해치하면 얼마가 유리하고 3개월 뒤 만기 상품과 묶으면 금리를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서 알려줬소.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도 말이오. 박종팔이 황태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40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루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소. 은행 지점장도 만나봤고 증권사 PB도 만나봤고 대도시 금융기관 직원들도 상대해봤소. 근데 서윤아 씨만큼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신경 써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소. 한 번도. 박종팔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내가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 안 가고 이 시골 농산조합만 고집한 이유가 뭔지 아시오?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오. 서윤아 씨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내 돈은 한 푼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벌써 몇 년 전이요. 조합장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런 사람을 마트 계산대에 세워놓은 거요? 임신한 몸으로 쌀포대를 들게 만든 거요? 조합장, 이건 인사조정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은 거요. 황태섭의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볼펜을 놓고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모았으나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회장님, 그 직원건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복귀시키라는 거요. 박종팔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서 있는 박종팔과 앉아 있는 황태섭 사이에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조합장실의 힘의 구도가 시각적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아 직원, 당장 금융창구로 복귀시키시오. 회장님, 인사 문제는 조합 내부 사안이라. 내부 사안이라. 박종팔은 한 박자 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나도 내부 사안을 하나 처리하겠소. 태산식품법인 계좌, 태산목장법인 계좌, 리조트법인 계좌, 건설법인 계좌. 법인 계좌 4개를 전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겠소. 황태섭의 눈이 커졌으나 박종팔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태산계열 임직원 200명 급여 계좌도 전부 빼겠소. 이번 달 급여 이체부터 다른 은행을 쓸 거요. 황태섭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인지 상황의 무게에 짓눌린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박종팔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책상과 소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황태섭의 얼굴이 올려다보는 각도가 되었다. 내 개인 예치금 한 푼도 남기지 않겠소. 전부 빼겠소. 조합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다. 황태섭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태산 계열법인 계좌, 임직원 급여 계좌, 회장 개인 예치금 전부 합치면 조합 전체 예수금 2천억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조합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감독 기관의 주의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규모였다. 조합장 재선은커녕 자리 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의 타격이었으니까. 회장님,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건 임신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마트 계산대로 보낸 쪽이요. 박종팔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명함 크기의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거기에는 박종팔의 자필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3일 안에 서윤아 직원을 금융창구로 복귀시키시오. 안 그러면 넷째 날 아침부터 계좌 정리를 시작하겠소. 종이를 내려놓은 박종팔은 돌아서서 조합 장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고리를 잡은 순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조합장도 그건 알고 있을 거 아니오. 문이 닫혔다. 조합 장실에 황태섭 혼자 남겨졌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3일이라는 두 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황태섭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볼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뒤늦게 수화기를 들어 오병길을 불렀다. 오지점장, 당장 올라와. 오병길이 3층으로 올라왔을 때 조합 장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황태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여유가 사라진 뒤였다. 박종팔 회장이 방금 다녀갔어. 오병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윤아를 3일 안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 법인 계좌, 직원 급여 계좌, 개인 예치금 전부. 알아들어? 전부. 오병길의 안색이 황태섭 못지않게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 돈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금융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조합장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이 아니라 당장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황태섭이 책상을 내리쳤다.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으나 아무도 줍지 않았다. 자기가 쫓아낸 직원을 자기 손으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 상황. 그것도 마트 계산대까지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황태섭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벽에 걸린 골프 트로피와 유력 인사들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으나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아무런 위안도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조합장실 밖 복도에서는 비서실 직원이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고성에 고개를 움츠리고 있었고 1층 금융창구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종팔 회장이 와서 조합장실에 들어갔다가 나간 뒤 조합장이 오병길을 급히 불러올렸다는 소문이 이미 건물 안을 돌기 시작한 것이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황태섭에게 남은 시간은 3일이었고 그 3일이 지나면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의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3일이라는 시간은 황태섭에게 지옥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첫째 날 황태섭은 오병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려 했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박종팔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해보자는 오병길의 제안에 황태섭이 수화기를 들었으나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스스로 끊어버렸다. 한 번 말하면 2번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황태섭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로 사정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쯤은 계산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소? 회장한테 말 잘하는 사람을 중간에 넣는다든지. 황태섭의 물음에 오병길은 고개를 저었다. 박 회장님은 중간에 사람을 넣으면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뭘 어쩌라고? 서윤아 직원을 복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황태섭은 수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쫓아낸 직원을 자기 입으로 다시 불러야 하는 상황. 그것도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그 직원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둘째 날 상황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흘러갔다. 태산식품 격리팀에서 조합 본점에 전화가 걸려왔다. 법인 계좌 5개의 거래 내역 일괄 출력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일괄 출력은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라는 것쯤은 금융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으니 그 전화 한 통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었다. 허풍이 아니라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서 보고를 들은 오병길이 조합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조합장님, 태산식품 쪽에서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일괄 출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계좌 이전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황태섭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법인 계좌가 움직이면 임직원 급여 계좌는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이었고 회장 개인 예치금까지 빠져나가면 조합 전체 예수금의 절반이 증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타격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조합장 재선은 물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라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규모였으니까. 내가 직접 가야 하는 거야? 황태섭의 목소리에서 조합장다운 권위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오병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으나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3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황태섭은 아침부터 조합장실에 앉아 있었으나 서류를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오병길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조합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알아. 산들마트 홍천점에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알아. 황태섭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골프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고 취임식 날 직원들 앞에서 내가 이 조합의 주인이야 라고 했던 자기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느낌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마트 계산대 앞에 가서 자기가 쫓아낸 임산부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으니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오전 11시 황태섭이 마침내 조합장실을 나섰다. 오병길이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황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거야. 본점 건물을 나서는 황태섭의 뒷모습을 1층 금융창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조합장이 넥타이도 고쳐 매지 않은 채 어딘가로 나가는 모습은 취임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으나 황태섭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황태섭은 시동을 건 뒤에도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몇 번이나 기어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끝에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산들마트 홍천점까지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으나 황태섭에게 그 10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62년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을 것이다. 마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었다. 황태섭은 차에서 내려 매장 입구 앞에 섰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유리문 너머로 매장 안이 보였고 계산대 쪽에서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불룩한 배의 윤곽이 앞치마 위로 드러나 있었다. 황태섭이 깊은 숨을 내쉬고 유리문을 밀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계산대 쪽에서 바코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 비, 비. 그 소리가 지금 황태섭의 심장 박동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이번 계산대 앞에 줄을 선 손님 서너 명의 뒤쪽에서 황태섭이 멈춰섰다. 유나는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아직 황태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트 동료 직원 미영은 옆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입구 쪽에 서 있는 황태섭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조합장이 마트에 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 손님이 빠지고 잠깐 줄이 끊어진 틈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황태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1초가 걸렸고 유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데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황태섭과 유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 계산대와 그 앞에 선 조합장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으나 그 1미터가 지금 이 순간 황태섭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고 있었을 것이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옆 계산대의 미영은 손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고 매장 안에서 장을 보던 손님 두어 명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 마트 매니저도 사무실 문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 장면의 목격자는 적지 않은 셈이었다. 황태섭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서윤아 씨. 유나는 바코드 스캐너를 내려놓지 않은 채 조합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한 것이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본점으로 와주겠나.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황태섭의 입술이 두세 번 떨리는 것이 보였다. 조합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도 선거 때 뿌렸던 자신감도 취임식 날의 오만한 훈시도 지금 이마트 계산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쫓아낸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 그것도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황태섭의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다. 완전한 고개 숙임이었다. 62세의 조합장이 35세의 마트 캐셔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광경이 산들마트 홍천점 2번 계산대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매장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바코드 소리도 장바구니 부딪히는 소리도 매장 음악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조합장의 뒤통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묘하게 차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몇 주 전 이 사람의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뒤집어졌고 그 몇 주 동안 겪어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따돌림, 좌천, 쌀포대, 부은 발, 조롱, 그리고 매일 밤 배 위에 손을 얹으며 콩아, 엄마 괜찮아라고 중얼거려야 했던 밤들. 그러나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조합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낮고 담담한 어조였으나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저는 처음부터 제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황태섭이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황태섭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트 직원 미영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는 것만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황태섭은 한마디도 더하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매장을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주차장에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내려놓았던 바코드 스캐너를 다시 집어들었다. 다음 손님이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나가 본점 금융창구 3번 자리에 다시 앉은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유나는 산들마트 초록색 앞치마 대신 본점 유니폼을 다시 입고 있었다. 몇 주 만에 돌아온 자리였으나 책상 위치도 모니터 배치도 서랍 속 문구류도 그대로인 것이 묘한 기분을 안겨주는 아침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의자에 앉을 때 배가 더 불러져서 등받이를 한 칸 뒤로 밀어야 했다는 것 정도였을까? 8시 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금융창구 문을 열고 들어오던 후배 직원 하나가 3번 자리에 앉아 있는 유나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눈이 커졌다가 이내 시선을 피하며 자기 자리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오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나를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으나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분위기가 창구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몇 주 전까지 단톡방에서 유나를 빼고 회의에서 발언권을 차단하고 점심시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지금 와서 어서 와요. 언니 같은 말이 쉽게 나올 리가 없는 것이었다. 민망함,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고 일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인 공기가 창구 안을 메우고 있었다. 유나는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다고 차가운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모니터를 켜고 오늘 처리할 업무 목록을 확인하고 창구 유리창 너머로 대기석을 바라보며 영업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마치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듯이. 가장 쩔쩔매고 있는 사람은 지점장 오병길이었다. 평소 같으면 조회 시간에 직원들 앞에 서서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오병길의 모습은 서류를 넘기는 척하면서 연신 창구 쪽을 훔쳐보는 것이었는데 유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확 돌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몇 주 전까지 마트가 좀 더 편할 거야라며 발령 통지서를 밀어주던 사람의 현재 상태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수준이었으니까. 9시 영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고객이 3번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유나의 얼굴에 평소의 미소가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70대 어르신이었다. 숨에 대금 확인차 왔다는 말을 듣고 유나가 모니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고, 유나 씨 돌아왔구먼. 그동안 어디 갔었어? 다른 직원한테 맡겼더니 맨날 틀리더라고. 잠깐 다른 데서 일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그래, 유나 씨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라고 말했을 때 옆 창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후배 직원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다. 유나가 없는 동안 민원이 얼마나 쌓였는지 고객들의 불만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자리를 대신 앉았던 직원이었을 테니까. 오전이 지나면서 윤아의 복귀 소식은 본점 건물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2층 관리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3층 비서실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산들마트에서 조합장이 윤아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소문은 이미 마트 직원들의 입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온 뒤였고, 박종팔 회장이 조합장실에서 거래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건물 안을 돌고 있었다. 두 가지 소문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으니 조합장이 왜 윤아를 마트로 보냈고 왜 다시 데려와야 했는지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은 조합 본점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홍천읍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비밀이 오래 유지되는 법은 없었으니까. 조합장이 자기 측근한테 부정대출을 내주려고 했다며? 그걸 거절한 직원을 마트로 쫓아냈다고? 임신한 사람을 마트 계산대에 세워놨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윤아가 복귀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시장 어귀에서, 농자재 가게 앞에서, 경로당 마루에서 몇 사람씩 모여 수군거리는 수준이었으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른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종팔 회장이었다. 회장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태산식품 거래처 사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요즘 조합 운영이 엉망이더라는 한마디를 흘렸고, 그 한마디가 홍천 상인들 사이를 타고 돌면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부정 대출만이 아니라 조합 자금도 이상하게 쓰고 있다면서? 자기 사람 심으려고 멀쩡한 직원들을 밀어내고 있대.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황태섭이 취임 후 교체한 인사들, 조합 운영비로 처리한 접대비 내역, 측근에게 몰아준 사업 계약 하나하나가 조합원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윤아가 복귀한 지 2주째 되던 날, 조합 게시판에 조합원 서명이 올라왔다. 조합장 경영 실태 감사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서명한 조합원 수는 3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니 3,000명 조합원 중 300명의 서명은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치였다. 황태섭은 임시총회 소집을 막아보려 했으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거부할 권한은 조합장에게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태백산 농산물 협동조합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총회 당일 대회의실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조합원들이 몰려들었다. 200석 규모의 회의실에 25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차 있었고 뒤쪽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농가 어르신들, 읍내 상인들, 젊은 조합원들까지 평소 총회의 얼굴도 비치지 않던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 조합장 황태섭이 앉아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취임식 때의 여유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이 한눈에 보이는 상태였다. 옆에 앉은 오병길의 표정도 다르지 않았다. 총회 사회를 맡은 감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이 상정되었다. 조합장 경영 실태 감사보고 및 신임 투표라는 안건이었다. 먼저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 2주간 조사한 내용이 하나하나 읽혀나갈 때마다 회의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다. 조합장 취임 이후 측근 3명에게 무담보대출 총 9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7억 원은 여신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1건은 서윤아 직원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이후 다른 직원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황태섭이 입을 열려 했으나 감사의 보고는 멈추지 않았다. 조합 운영비 중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된 금액이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조합장 개인 식사 및 골프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우수친절사원 3회 수상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나마트 판매직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이 임신 7개월인 상태였음에도 마트 계산대 근무를 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여기저기서 말도 안 돼. 저런 놈이 조합장이야?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뒤쪽에 서 있던 농가 어르신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서윤아 씨를 마트로 보낸 게 당신이야? 그 착한 직원을 임신한 몸으로 쌀포대 들게 만들었어? 황태섭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건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업무 조정 차원에서. 업무 조정? 그게 업무 조정이야? 객석 중앙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박종팔 회장이었다. 회장이 일어서자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웅성거리던 소리도 잠시 가라앉았다. 내가 한마디 하겠소. 박종팔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서윤아 직원은 내 사업체 거래를 78년간 맡아온 사람이요. 수백억 원의 예치금 관리를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처리해 준 사람이고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해서 금리 변동이며 만기 일정이며 꼼꼼하게 챙겨준 사람이요. 내가 이 조합만 쓴 이유가 서윤아 씨 때문이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는 사실일 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종팔이 황태섭을 바라보며 이었다. 그런 직원을 조합장이 자기 비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트 계산대로 쫓아냈소. 임신 7개월인 사람을 하루 종일 써서 쌀포대를 들게 만들었소. 내가 마트에 가서 직접 봤으니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요. 박종팔이 객석을 둘러보았다. 나는 이 사람 밑에서 조합이 운영되는 한 단 한 푼도 여기에 두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람이요. 그건 지금도 변함없소. 조합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오. 박종팔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황태섭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된 상태였고 옆에 앉은 오병길은 고개를 숙인 채 단상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감사가 한 가지를 더 보고했다. 추가로 해당 직원이 조합장의 부정대출 지시를 거절한 이후 기록해둔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조합장의 대출 지시 날짜, 시간, 측근 이름, 금액, 그리고 거절 사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업무 박탈, 따돌림, 부당정보 과정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기록의 신빙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아가 스마트폰 메모 앱에 매일 밤 꼼꼼히 기록해왔던 내용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창구에서 쫓겨나던 날에도 마트에서 쌀포대를 들던 날에도 조합장 측근에게 조롱을 당하던 날에도 윤아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이어왔던 것이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발언 내용까지. 감정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그 기록은 어떤 감정적 호소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황태섭이 마이크를 잡고 변명을 시도했다. 그 기록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조합장님,
객석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아였다. 총회장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윤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250명의 시선이 불룩한 배에 본점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에게로 쏠렸다. 제 기록에는 날짜와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지시하신 대출권의 날짜, 금액, 측근 이름은 조합 전산 기록과 대조하면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닌지는 전산 기록이 말해줄 겁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트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반복하던 그 차분한 어조 그대로였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었다. 황태섭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앞에서 오해라거나 업무 조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옆에 앉은 오병길이 마이크를 잡고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발뺌을 시도했으나 객석에서 시킨 대로 한 게 잘한 거냐? 라는 고함이 터져나오면서 묻혀버리고 말았다. 신임 투표가 실시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조합원 신임 부결, 황태섭 조합장 직위 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대회의실에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졌다. 황태섭은 단상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고 오병길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오병길에게도 인사농단 가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이 하나둘 윤아에게 다가왔다. 윤아 씨, 고생 많았어. 그 조합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편하게 일해. 임신한 몸으로 마트까지 나가서 일했다며?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어르신들의 투박한 위로가 이어질 때마다 윤아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붉어졌으나 끝내 울지는 않았다. 조합원들이 빠져나가고 회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 박종팔 회장이 윤아 앞에 잠깐 멈춰섰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윤아를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소, 윤아 씨. 그리고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아는 서 있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한마디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대회의실에 윤아 혼자 남겨졌다. 빈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회의실 안에서 윤아는 배 위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배 안에서 아이가 발로 톡톡 차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콩아, 엄마가 해냈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본점 건물을 나서자 주차장 한쪽에 낡은 포터 트럭이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박정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윤아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정민이 호두과자 봉지를 건넸다. 잘했어, 당신. 콩이가 좋아하니까. 윤아가 웃으며 호두과자 하나를 입에 넣었다. 포터 트럭이 조합 본점 주차장을 빠져나가 홍천읍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초겨울의 북한강이 보였다. 강변의 갈대는 이미 누렇게 말라 있었으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 서윤아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홍천의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아의 하루는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서윤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배경도 대단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홍천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원칙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윤아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싸울 힘이 없어서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 정민이처럼 항의하러 갔다가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을 남긴 것,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은 것, 가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봐 줍니다. 박종팔 회장이 유나를 지켜준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진심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